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아라는 건 내 자랑거리,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7월 30일 브라더스키퍼 대표 김성민 씨를 만났다. 브라더스키퍼는 보호 종교아동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벽면 녹화 업체인 브레스키퍼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보호 종교아동이란 18세가 되어 보육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저는 보육원에서 17년을 자랐습니다. 맞고 굶는 게 일상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때는 가방에 칼을 넣고 다녔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천사의 얼굴을 한 김성민 씨 한마디는 한국에서 고아로 자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깨닫게 했다. 보육원에서 폭력과 모욕, 굶주림에 시달리던 소년 김성민은 모든 괴로움이 나를 버린 부모 탓이라 여겼다. 그들을 만나면 복수하기 위해 가방에 칼을 넣고 다녔다. 35 성민 씨는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다. 1985년 보육원 입소 당시에 그에 대한 정보는 단 2줄이었다.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발견. 3살 추정. 그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처음으로 부모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은 학교에 들어가면서였다.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부모를 자기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인지하게 되었다. 학년 초에 교사들이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하던 시절이었다. 국가 방침에 따라 빨리 조사를 마쳐야 했지만 학급당 50 내지 60명 되는 학생들을 차례로 면담하려면 좋게 한 달은 걸릴 터였기에 이 조사는 많은 아이에게 상처를 남겼다. 특히 성민 씨 같은 보육원 아동들에게는 잔인한 일이었다. 그는 그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우리는 양손을 다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차별은 서러웠지만 그 밖의 학교 생활은 힘들지 않았다. 학우들은 매 맞고 싸우는데 이골이 난 보육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보다는 보육원 안에서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다. 폭력은 주로 원아들 사이에서 자행되었다. 성민 씨가 있던 당시 보육원에 80명의 원아가 있었는데 식당 아주머니 포함 어른은 단 4명뿐이었다. 층별로 남교사 1명, 옆교사 1명,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단 3명의 교사가 80명의 원아를 보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우리들은 거의 형들 손에 컸어요. 그때는 형들의 폭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무슨 선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한 번은 좀 나이 먹어서 보육원에 들어온 한 원아가 형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성민 씨와 친구들은 지긋지긋한 폭력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나빴다. 경찰은 교사들에게 사건을 일임했고 교사들은 다시 이 문제를 형제들에게 넘겼다. 신고한 아이는 형들에게 보복으로 더욱 심한 구타를 당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성민 씨와 원아들은 세상 어디에도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에 각인했다. 그렇게 형들에게 맞던 동생들은 자라서 다시 어린 원아들을 매질했다. 폭력은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어 대물림됐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부모를 원망하던 성민 씨가 칼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꾼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였다. 그는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대답을 들었다. 지금까지 겪은 괴로움은 부모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굶주리고 맞고 상처받는 고아로 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민 씨를 훈련시켰던 것이다. 성민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용서했다. 원망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었다.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은 성민 씨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를 벼리기 위한 시간으로 거듭났다. 보육원 원아들이 공통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는 퇴소의 날이다. 아무리 끔찍한 보육원 생활도 퇴소의 막막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보육원을 떠난 선배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원아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형들은 주로 교도소에 갔고
누나들은 성매매하거나 미혼모가 되었다고 했다. 그나마 숙식 제공이 되는 식당에서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형이 가장 잘된 경우였다. 퇴소 당시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차비도 형들이 보내줬는걸요. 18세에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은 각 지방자치정부로부터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지자체에 따라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지만 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던 2014년 인천에서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 가운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시안게임을 하느라 복지 예산을 줄여야 했고 이런 경우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시설 퇴소인들의 자립지원금이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세태민 등 다른 복지 예산을 손을 대면 즉각 반대 여론이 일어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시설 퇴소인들, 고아들은 자기들을 대변할 목소리조차 가지지 못한 가장 무력한 사람들이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성민 씨는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왔다. 막막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에 들어가 2년간 일하며 돈을 모았다. 2년 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보육원에 다시 연락했다. 보육원 측은 의논하기 위해 들린 성민 씨에게 한 NGO 단체를 소개했다. 그 뒤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 성교육을 공부하면서 그 단체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가 들어간 NGO 단체는 보육원 아동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했는데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를 느꼈다. 후원이나 교육만 잘해주면 보육원 아동들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후원이 끊기면 바로 범죄나 성매매의 길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시설 퇴소인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원인을 조사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후원이나 교육보다 일자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성민 씨는 일하던 NGO 단체에서 나와 한동안 시설 퇴소 청소년들을 일반 회사에 연결해주는 일을 했다.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회사 대표들을 찾아 청년들과 매칭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3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다. 성민 씨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알기 위해 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퇴소 청년들이라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부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서 잘해주면 내가 고아라서 잘해주나?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고아라서 나한테 이러나?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육원 안에서 생존 습관으로 가지게 된 거짓말하는 버릇도 문제였다. 그의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육원 출신을 우대한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감춰야 했던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라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긍정적 경험을 주고자 합니다. 더구나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므로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실제로 장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에서 보낸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회사에 들어온 청년들은 정말 많이 회복되고 얼굴을 똑바로 들고 죄의식 없이 보육원 출신임을 당당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민 씨는 보육원을 퇴소한 뒤 결혼하기 전까지 외로웠다. 매일매일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외로운 날이 명절이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지내는 날, 텔레비전에서도 온통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혼자였다. 성민 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처럼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다행히도 아내는 물론 장인 장모님까지 그와 뜻을 함께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성민 씨 가족의 명절 모임이 시작되었다. 첫 해 추석에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너무 좋았다. 이듬해는 양손에 한 명씩 손을 잡고 데려왔다. 이렇게 매년 인원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펜션을 빌려서 모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단체도 아닌 개인이 해나가 보니 어느 순간 한계가 왔다. 성민 씨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며 손을 놓아버렸다. 3개월 동안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다. 그래도 교회에는 나갔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런데 아벨을 죽여서 동생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방문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한마디가 성민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가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내 형들, 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성민 씨는 생각했다. 내가 NGO 활동을 하든 사회적 기업을 하든 이 이름을 가져야겠다고. 형제를 지키는 자, 이것이 브라더스 키퍼, 성민 씨가 대표로 일하는 사회적 기업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이다. 고아라는 말을 차별해서 긍지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성민 씨가 고아라서 차별을 느낀 적은 매우 많다. 보육원 아동들이 가장 먼저 차별을 느끼는 곳은 학교이다. 좋은 교사도 있지만 대부분 교사가 고아를 할애했다. 친구들이 함부로 할 때 때리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보육원에서 하도 맞고 싸워서 친구들과 싸우는 건 아무 느낌도 없으니 겁나지 않죠.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도 보육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들에게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숨겨야 하는 콤플렉스가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번 차별을 느꼈다. 서울 올라와서